일본은 생태계를 팔고 한국은 물건을 파는 그런 지금 상황이거든요. 일본이 정말 제대로 링 위에 올라오면 따라올 것이다. 자위대의 성격 변화라는 부분은 분명히 있다. 계속 전쟁을 수행할 수 있는 능력인 거죠. 심지어 일본 경제의 그 체력은 버틸 수 있을지 없을지 굉장히 의문인 속에서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걸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괴로운 선택일 수도 있어요. 당장 다카이치 정권의 지지율 하락으로 정권이 붕괴될 거예요. 근데 이렇게 일본이 재무장을 본격적으로 막 이렇게 좀 가속화시킨다고 하면 얼마나 빨리 우리에게 위협이 될 수 있을 것인가. 저는 단기적으로는 경쟁 관계로 보일 수도 있지만 장기적으로 봤을 때 한국과 일본의 어떤 방산의 방향이 좀 다릅니다. 전혀 다른 길을 갈 가능성이 있다. 서로 게임의 규칙이 달라요. 규모를 보면 네. 한국 같은 경우는 2015년에 이 무기 수출 세계 시장 쉐어가 0.3%였습니다. 세계 20위권이거든요. 네. 그런데 10년 뒤인 2025년에는 이게 6%로 뛰어오르면서 세계 4위로 뛰어올랐습니다. 그러니까 미국, 프랑스, 이스라엘 다음에 한국이에요. 네. 그러니까 전통적인 무기 수출 강국인 독일하고 러시아를 이제 제쳤죠, 한국이. 네. 그런데 일본이 이제 막 시작이잖아요. 네. 사실은 수치만 보면 한국하고 비교가 안 되죠. 그런데 그렇다고 해서 일본을 무시해도 좋으냐라고 하면 그렇지도 않은 게 작년에 호주 호위암 수주전에서 일본이 최종 승리를 했습니다. 네. 세 척은 일본이 건조하고 뒤에 이제 8척은 호주가 건조하는 방식인데 일본의 무기 수출 역사상 뭐 최대 성적 안건이었는데 그 네 나라가 최종 후보에 올라갔거든요. 한국, 일본, 독일, 스페인. 네. 그런데 예상을 깨고 일본이 수주전에서 승리를 했죠. 네. 근데 이게 가격 경쟁력이 있어서 승리한 게 아닙니다. 오히려 일본이 제시한 가격은 다른 나라보다 높았어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선정된 이유는 기술력하고 제일 중요했던 게 관민이 하나가 돼서 영업을 굉장히 잘했습니다. 아, 네. 예, 영업의 승리였거든요. 그래서 결국 일본이 정말 제대로 링 위에 올라오면 한국하고 경쟁 관계가 되겠구나라는 생각이 드는데 한국과 일본의 게임의 방식이 좀 다르다라고 얘기했냐면 동남아에서 지금 한국, 일본 방산이 지금 하고 있는 역할을 보면 약간 그걸 추측해 볼 수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필리핀이다 그러면 한국의 HD 현대중공업 같은 경우는 지금 필리핀의 경비함을 한 척 그 판매를 했거든요. 네. 근데 일본도 지금 필리핀에 공을 들이고 있습니다. 네. 근데 일본은 어떻게 하냐면 감시 장비 레이더 시설을 무상으로 지어주고 있어요. 근데 일본은 어떤 방식이냐면 OSA 방식을 지금 쓰고 있습니다. 2022년에 생긴 건데 이게 OSA가 뭐냐면 개도국에 무상으로 무기나 장비를 지원해 주거나 인프라를 설치해 주는 거예요. 이게 ODA라고 있잖아요. 우리 네네. 이제 개도국에 무상 또는 네. 유상으로 뭐 댐이나 교량, 도로 지어주는 것처럼 지어주고, 예. 사실 군수판 ODA랑 똑같습니다. 그런데 이게 무상으로 보이지만 사실 무상이 아닌 게 일단 처음에 지어주면 그때부터 발생하는 어떤 장비, 그다음에 교육 시스템, 그다음에 공급망 이거 전부 일본식으로 이제 써야 돼요. 그러니까 나중에 이제 발생하는 거는 유료인 거죠. 사서 써야 되는 거죠. 일본으로부터 무기 수입이 늘어날 수밖에 없는 거고. 반면에 이제 한국은 어떻게 하냐. 우리 폴란드의 K 방산 무기 팔았을 때 어떻게 했습니까? 폴란드 정부가 당장 지불할 돈이 없으니까 우리 수출입은행이 빌려주죠. 또는 무역보험공사가 보증을 제공해주거나 우리 자동차 사고 캐피탈 하는 거랑 똑같거든요. 네. 그러니까 대기업이 가서 수주 경쟁에서 승리하고 나면 우리가 정부가 이제 금융 지원을 서포트해주는 그런 형식인 거죠. 결국에 일본은 정부가 중심이 돼서 생태계를 이식하는 식으로 한다면 한국은 대기업과 정부의 어떤 백업이 어우러져서 굉장히 세일즈를 잘해서 비즈니스로 물건을 파는 일본은 생태계를 팔고 한국은 물건을 파는 그런 지금 상황이거든요. 그러니까 양국의 게임의 양상이 전혀 다르죠. 일본이 지금 시작은 미약하지만 이런 식으로 개도국을 중심으로 생태계를 팔기 시작하면 나중에는 일본산 무기를 쓸 수밖에 없는 그런 개도국들이 늘어날 수 있다. 그런 말씀인 거죠. 우리 방산의 핵심은 뭐 K9이나 네네, 자주포나 네, 자주포나 K2. 뭐 네, K2 네, 같은 네. 것들인데 이쪽은 일본이 기술로는 오랫동안 안 될 거기 때문에 여기는 좀 남을 거지만
다른 모든 것들은 일본이랑 경쟁할 수 있을 것 같다.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던데 교수님도 비슷한 생각이신가요? 지금 뭐 세계 4위권에 네. 뭐 엄청난 방산 국가 방산 수출 기업을 가지고 있습니다. 네. 반면에 일본은 이제 막 시작 걸음마를 뗀 단계인 거죠. 양국이 이제 강점도 좀 다릅니다. 우리 뭐 전반적으로 다 잘하긴 잘하지만 특히나 이제 뭐 K9, 뭐 K2 전차, 자주포, 네. 그다음에 천궁, 현무, 미사일, 육상 전력에 있어서 아주 뭐 특화돼 있죠. 반면에 일본은 그동안 이제 뭐 오유형 뭐 무기 수출 3원칙 이런 것들 때문에 완제품을 만들지 못하고 그러다 보니까 잠수함이나 전투기의 부품 생산에 굉장히 특화가 돼 있어요. 네. 그렇다 보니까 우리하고는 약간 지금 이제 강점이 좀 다르기도 한데 장기적으로는 결국은 일본도 얼마든지 제조업 역량을 갖추고 있기 때문에 시간은 걸리겠지만 천천히 따라올 것이다. 지금 일본에서 연일 분석하고 탐사 보도 나오고 하는 게 한국의 방산입니다. 이걸 보고 배워야 된다. 왜냐하면 한국처럼 해외 수출을 어떤 탄탄한 비즈니스 기반으로 올려놓지 않으면 국내 수요로는 감당이 안 되니까 지금 일본이 하려고 하는 게 결국에는 수출로 이거를 밀어내기를 하든 해소를 해야 되는데 한국처럼 비즈니스화 되지 않으면 이제 방산이 승산이 없다 그래서 연일 지금 한국을 보고 배우는 게 지금 일본에 공부하고 배우고 하는 게 지금 붐이 일었어요. 뿌듯해 하면서도 동시에 야 이들이 지금 굉장히 이 한국을 쫓아오기 위해서 정말 노력을 하고 있구나. 조금 경계도 해야 될 필요가 있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근데 이제 지금 일본이 무기 수출을 자유롭게 할 수 있다 그래서 그러면은 쏟아지는 주문을 받아낼 만큼 생산 역량이 되느냐? 요게 문제가 될 수 있거든요. 일본의 3대 방산 업체가 있습니다. 네. 미쓰비시 중공업, 가와사키 중공업, IHI 이렇게 3대 방산 업체가 있는데 최근에 주가도 엄청 올랐어요. 지금 굉장히 호황입니다. 다만 지금 이게 방산 업체들 스스로도 걱정하는 게 지금 함정을 건조하거나 하면 보통 5년 정도가 걸리는데 지금 캐파가 부족하다는 거예요. 네. 전문 인력도 부족하고요. 사실 이거보다 일본 방산업체들이 더 걱정하는 건 일본이 2022년 말에 방위력 정비 계획이란 걸 개정하면서 네. 2023년부터 27년까지 5년 동안 43조 6천억 원, 43조 5천억 엔을 방위비로 투입하겠다고 했거든요. 어마어마한 규모로 투입하는 네네. 겁니다. 그러니까 이 5년 동안 지금 뭐 일본의 방산 이 3대장은 지금 정신없이 지금 인력 뽑고 있고요. 생산 라인 늘리고 있고요. 캐파를 막 늘리고 있어요. 그런데 그러면서도 불안한 거예요. 왜냐하면 2027년 절벽이란 말이 있거든요. 2017년 딱 돼서 이제 정부가 더 이상 방위비를 이 규모로 계속 늘릴 수는 없으니까 이제 좀 줄이겠습니다라고 하면 그동안 생산 라인 늘리고 뭐 인력 충원하고 했던 것들이 굉장한 재무적 리스크로 이제 부메랑이 돼서 돌아오거든요. 그 호주의 그 호위함을 네. 결국 일본이 수주한 게 일본이 우리가 써낸 금액보다 더 비싼 거였다고도 말씀하셨잖아요. 근데 그렇게 방산 생태계가 거의 무너질 정도의 나라가 됐는데 어쨌든 함정 쪽의 기술력이나 그런 거는 그렇게 몇십 년 동안 우리보다 좀 비싼 함정을 팔 수 있을 정도로 계속 벼려온 건가? 어떻게 네. 그게 가능하지? 라는 생각도 좀 궁금하더라고요. 사실은 이 방산이라고 하는 게 모든 제조업 분야를 다 잘해야 되거든요. 네. 뭐 기계, 전기, 전자 이거 다 잘해야 되잖아요. 그걸 할 수 있는 나라가 지구상에 몇 나라가 있겠습니까? 생각보다 없거든요. 네. 결국 일본은 그 몇 나라 안 되는 나라 중에 하나인데 그동안 스스로를 올가매고 있던 무기 수출 3원칙이나 뭐 오유형이나 이런 것들 때문에 완제품에 있어서 그러니까 파이널 프로덕트는 못 만들고 있었던 거죠. 그런데 그 이외의 어떤 부품이나 뭐 이런 것들은 기술력은 충분히 있고 다만 시장이 굉장히 제약적이죠. 자위대라는 수요처가 한 군데밖에 없으니까 그걸 위해서 굉장히 우회로를 썼습니다. 네. 생각해 보시면 호주의 호위함을 수주한 것도 사실은 오유형 철폐되기 이전이에요. 그러니까 사실은 일본의 어떤 원칙적으로는 호주에 수출할 수 없는 겁니다. 네. 왜냐하면 그게 뭐 군안이나 수송이나 뭐 이게 아니잖아요. 예, 그 전투를 그쵸. 위한 호위함이기 때문에 그럼 이게 오유형이 철폐가 안 되는데 그게 어떻게 가능했지? 그냥 온갖 그 변칙 꼼수를 쓸 수밖에 없는 거예요. 네. 그거는 어떻게 했냐면 호주와의 공동
기술 개발, 생산이기 때문에 예외를 적용했습니다. 결국에는 일본의 이런 상황, 무기를 수출하지 않으면은 국내 생태계를 부활시킬 수 없는데 스스로 오유형을 이로서 이렇게 막고 있다 보니까 계속해서 이제 꼼수를 써야 되는 마치 해석 개헌을 해야 되는 것처럼 네네. 이런 상황을 피하기 위해서 그 거추장스러운 껍질을 걷어낸 거죠. 그러니까 이제는 뭐 어떻게 보면 당당하게 17개 동맹국들하고는 무기를 수출할 수 있고 수입할 수 있게 지금 됐기 때문에 그런 상황에서 그동안은 뭐 형식적으로는 아마 무기 수출에 대한 스스로 좀 이렇게 억제하는 듯한 이게 있었는데 그게 이제 거쳐졌으니까 아마 그동안의 잠재력을 발휘해서 적어도 잠수함이나 뭐 그러니까 해상 전력, 공중 전력에 있어서는 금방 아마 기술 수준이 복구가 되고 따라올 것 같아요. 고객하고의 관계 뭐 이런 걸 떠나서 기술력에 있어서 일본이 K방산이랑 전반적으로 경쟁이 되거나 네. 좀 앞서 나갈 수도 있는 시간 얼마나 걸릴 거라고 생각하세요? 근데 방산이 생각보다 시간이 많이 걸립니다. 10년, 20년은 뭐 걸릴 여전히? 수도 있다. 그래서 뭐 방산이라는 게 오늘 하기로 했다 해서 뭐 5년 동안 집중 투자한다라 그래서 금방 이렇게 따라올 수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네. 결국에는 뭐 우리가 일본과는 뭐 안보 협력이라는 차원에서 네. 또 뭐 공동 개발 이런 것도 얼마든지 할 수 있는 거고요. 네. 너무 경쟁 상대로서 우리가 뭐 산업적인 측면에서 경쟁도 해야 되지만 사실은 그게 이제 기업이 의사결정을 해야 될 문제니까 협력할 건 협력하고 경쟁할 부분은 경쟁하고 이렇게 돼야 되지 않나 싶어요. 그러니까 악사를 해서 상호 이제 뭐 물품이라든지 네네. 뭐 탄약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교환을 한다. 그러면은 아마 호환성이 문제가 될 겁니다. 그러니까 상호 유연하게 이렇게 호환이 돼야 될 거 아니에요. 네네. 쓰지도 못하는 탄약을 빌려서 그렇죠. 어떻게 서로 합니까? 좀 맞춰야겠죠. 그렇다 보면은 이것이 결국에는 안보 협력 내지는 군사 협력으로 나아갈 수 있는 어떤 단초가 돼서 공급망이 더 촘촘하게 연결될 수 있는 그런 상황도 될 수가 있겠죠. 우리 한국 국민들이 가지고 있는 정서적 저항감. 정말 저도 들으면서 약간 저항이 됩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네. 야, 그 우리를 36년 동안 식민 지배했던 일본하고 뭐 군대를 어떻게 뭐 같이 뭘 해서 무기를 같이 만들어? 그러니까 이것이 결국에는 우리의 어떤 전략적인 행보를 결정하는데 오랫동안 영향을 미칠 것 같아요. 현실적으로. 예. 네. 네. 근데 이게 시간이 지나면 사실 저쪽은 생태계가 이식이 되기 시작한 나라들로서는 장기적으로는 일본 무기를 안 쓰고 싶어도 글로 좀 더 갈 수밖에 없을 것이다. 네네. 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그럼 일단 영업 방식에 있어서는 일본이 좀 더 장기적으로 보고 더 베팅을 크게 한 투자를 하고 있다. 좀 이렇게 볼 수도 있겠네요. 일본의 지금 방사는 돈벌이가 목표가 아닐 수도 있습니다. 근데 무슨 말이냐면 네. 자, 일본이 지금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는 역시 국내 생태계, 산업 생태계를 살려야 됩니다. 네. 자위대라고 하는 유일한 수요처에만 공급을 하다 보니까 그동안 일본의 그 방산 3대장을 빼고 공급망 선에 있는 그 중소기업들, 하청업체들은 도산하거나 폐업한 데가 많아요. 그래서 사실은 지금 일본 정부가 어떤 군수공장을 국유화하겠다 이 얘기가 나오는데 네. 이걸 듣고 또 어떤 분들은 이게 제2차 세계대전 이전에 일본의 어떤 시스템을 또 생각하시는 분도 있는데 네네. 그건 전혀 다르다. 무슨 말이냐면 그대로 놔두면 폐업하거나 도산해서 일본에서 방산의 생태계 자체가 지금 소멸될 위기에 와 있습니다. 고사될 위기가 있어요. 그래서 일본이 그거를 정부가 매입을 하는 겁니다. 네. 그래서 공장이나 설비를 매입을 하고 운영은 계속 민간이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굉장히 디펜스 방어적 차원에서 이대로 놔두면 방산의 생태계가 붕괴되니까 정부가 예산을 써서 붕괴되지 않도록 하는 건데 이게 장기적으로 방산의 국내 산업의 생태계가 유지하려면 결국엔 수출 외에는 방법이 없습니다. 지난 50년 동안 무기 수출을 안 해봤지 않습니까? 네. 결국에는 일본이 잘하는 건 근데 ODA는 또 그동안 오래 해왔습니다. 네네. 동남아가 또 텃밭이잖아요. 그렇죠. 그 개념을 접목시킨 겁니다. 우리 그 산후조리원 가면 네. 애기들한테 분유회사에서 나와가지고 막 공짜로 이렇게 그렇죠. 하거든요. 근데 남양유업을 꽂으면 계속 남양유업으로 가는 겁니다. 맞아요. 매일유업을 꽂으면 매일유업으로 가는 거예요. 지금 일본이 하는 거는 일본식 무기 시스템을 개도국에 수출해서 일본의 어떤 이 국내 방산 생태계하고 연동을 시켜서 네. 계속해서 이제 무기 생산을 할 수 있게 하려는 거고요. 그게 또 결과적으로 봤을 때는 동맹국들의 무기를 수출하고 그게 나중에 유사시에는 또
그 호환이 가능하니까 또 가져와서 네. 쓸 수도 있기 때문에 이게 안보 측면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경제 산업 측면과 안보 측면이 모두 합쳐진 어떤 전략이라고 할 수가 있죠. 그래서 우리는 아직까지 뭐랄까요? 이제 무기를 파는 데에만 굉장히 특화가 돼 있는데 일본처럼 산업과 안보를 결합해서 생각하는 부분은 우리도 좀 참고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일단 제 생각에는 자위대의 성격 변화라는 부분은 분명히 있다. 무슨 말이냐면 자위대가 지금까지 이제 전수방위 차원이었잖아요. 네네. 공격을 당하면 방어하는 측면에서 무력을 사용하는 거였는데 그게 이제 2022년에 안보 삼문서가 개정되면서 공격할 것 같으면 미리 선제 타격할 수 있는 적기지 공격 능력까지 확보를 한 상태입니다. 네. 그런데 지금 그 결정적인 게 뭐냐면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이에요.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을 보니까 뭐 수백 개 수천 기의 드론을 사용하면서 장기 소모전으로 흐르고 있다는 거죠. 네. 결국 현대전의 양상이 어디가 단기 결사를 해서 단기의 어떤 승패가 가름나는 게 아니고 굉장히 늪에 빠져서 계속해서 장기 소모전으로 빠져나가면 지금의 자위대의 어떤 그런 전수방위에 맞춰지는 시스템으로서는 이 전쟁을 버텨낼 재간이 없다라는 거죠. 일본의 국내 산업 측면도 그렇고요. 네. 필요한 게 지금 개전 능력이라고 해서 계속 전쟁을 수행할 수 있는 능력인 네. 거죠. 그러니까 국내에서는 전쟁이 시작되면은 수출하던 무기를 국내로 돌려서 계속해서 장비와 탄약과 포탄을 계속 생산할 수 있어야 되고 드론도 생산할 수 있어야 되고 그런데 지금 보니까 일본은 그런 능력이 전혀 갖춰져 있지 않고 미국만 바라보고 있는 거죠. 미군이 개입할 때까지 버티는 게 지금 일본의 전략이거든요. 이 전략을 수정하지 않으면 안 되겠다. 그래서 지금 다카이치가 다시 안보 삼문서도 개정하려는 겁니다. 당장에 드론도 보니까 드론이 필요한데 일본의 드론 산업용 드론의 90%가 중국제거든요. 네. 그러니까 일본이 이거 굉장히 불안하게 느끼는 거예요. 그래서 다만 이런 일본의 일련의 이런 움직임을 어떤 공세적인 팽창주의로 볼 것이냐. 저는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이건 굉장한 불안 속에서 선택할 수밖에 없는 길로 지금 가는 것이다. 무슨 말이냐면 중국에 대한 근원적인 불안은 한국하고는 좀 또 다릅니다. 뭐 120년 이상 되는 안보의식 속에서 중국에 대한 중국 세력 확장에 대한 불안이 굉장히 크고요. 네. 중국이 제시하는 어떤 세력권에 들어가는 거 이런 건 생각도 안 하고 있는데 문제는 트럼프 대통령은 동아시아에서 발을 빼고 한국, 일본은 니들이 그냥 방어를 좀 너희들이 스스로 좀 해라 이런 뉘앙스가 느껴지는데 중국은 또 서태평양으로 진출을 하겠다는 듯한 움직임 속에서 일본의 불안감과 고립감은 굉장히 커질 수밖에 없고요. 그러면 결국에는 세 층위에서의 변화를 가속할 수밖에 없습니다. 1번은 국내 방산 생태계를 재구축해서 개전 능력을 확보하는 거. 두 번째는 미일 동맹을 바짓가랭이를 붙잡고 미국이 발 빼지 않도록 계속 설득하면서 강력한 미일 동맹을 유지하는 것. 네. 그리고 세 번째는 그래도 미국이 마음에 놓이지 않기 때문에 한국과 호주와 필리핀과의 양자 협력, 안보 협력을 통해서 어떤 중국의 어떤 방어 중국에 대항해서 어떤 뭐 안보 연합체를 형성하는 거 네. 이런 것들을 계속 해나갈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여러 선택지 중에 하나가 아니고 일본 입장에서는 그냥 그 선택지밖에 없는 거예요. 결국에는 그래서 우리 눈에는 그게 위협으로 보일 수도 있지만 사실은 일본은 굉장히 수세적인 입장에서 이걸 하지 않으면 일본의 안보가 굉장히 취약해진다는 생각에 해나가는 거죠. 심지어 일본 경제의 그 체력은 버틸 수 있을지 없을지 굉장히 의문인 속에서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걸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굉장히 어떻게 보면 괴로운 선택일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미국이 뭐 일본에 대해서나 우리에 대해서나 너희들이 방위비를 좀 늘려서 너희들이 알아서 좀 하라는 식의 얘기를 많이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GDP의 3.5%까지 국방비를 늘려라라고 하고 있는데 일본이 미국의 요구에 따라서 방위비를 올리는 것도 지금 일본에 있어서는 또 다른 문제의 어떤 불안감이 또 되고 있는 측면이 좀 있어요. 방위비 지금 2%까지는 올렸죠. 네. 그런데 지금
트럼프가 나토에게 요구하는 것들이 방위비의 뭐 5% 네. 정도까지 요구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결국에는 이제 일본도 5% 정도까지 요구를 최종적으로는 받을 것 같은데. 받을 것 같다라고 그래서 여러 가지를 지금 일본도 생각을 하고 있는데 사실 지금 일본이 그 정도 방위비를 낼 수 있는 경제적 체력은 안 되거든요. 네. 지금 일본이 그래도 경기가 그래도 살아나서 명목 GDP가 600조 엔이 넘어서고 지금 700조 엔에 다가서고 있습니다. 아마 네. 2026년에는 690조에서 700조 엔 사이가 될 거예요. GDP의 2%라고 하면 뭐 700조라고 기준했을 때 14조 엔을 방위비로 써야 됩니다. 네. 지금 10조 엔도 쉽지 않다고 하는데 지금 14조까지 늘려야 되고요. 3%라고 하면 21조 엔을 써야 네. 되고요. 5%라고 하면 35조를 써야 됩니다. 지금 쓰고 있는 방위비의 3배, 4배를 써야 되는 상황이 되는 거예요. 결국 그러면은 방위비를 늘리려면 국채를 찍어낼 수밖에 없겠죠. 그러면은 일본이 지금 GDP의 뭐 채무 비중이 GDP의 뭐 230%다, 250%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국채를 여기서 더 찍어낼 경우는 어떻게 되겠냐. 작년에 지금 다카이치 총리가 18조 보정 예산 이야기하고 나서 일본의 국채 가격이 폭락하고 금리 네. 폭등하고 뭐 엔저가 진행되고 이랬잖아요. 네. 무턱대고 국채를 발행하는 거에 있어서는 굉장한 부담을 느끼죠. 지금 국채 금리가 30년물, 40년물 장기 금리가 30년 만에 지금 예. 가장 높은 수준이거든요. 거기에 대한 부담이 없다고 하면 거짓말이고 만약에 증세를 통해서 해결한다, 방위비를 더 걷는다. 일본 지금 현 상황에서 일본이 지금 실질임금이 40개월 가까이 감소하고 있거든요. 네. 그런데 방위비 증세 얘기 나오면 아마 당장 다카이치 정권의 지지율 하락으로 이어져서 아마 정권이 붕괴될 거예요. 결국에는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최근에 제가 이제 주목해서 본 거는 다카이치 내각에서 이번에 그 중동 사태로 인해서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었기 때문에 보정 예산이 필요하다. 네. 그랬는데 3조 엔 규모로 예상보다 굉장히 낮췄습니다. 그래서 채권 시장도 그것 때문에 좀 안정화되는 측면이 네. 있었는데 결국에는 지금 다카이치 내각도 이 채권 시장의 흐름 굉장히 신경 쓰고 있다라는 거거든요. 신경 안 쓰는 게 아니다. 굉장히 부담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다면은 방위비 증액을 무턱대고 할 수는 없어요. 결국 지금 일본에서 나오는 얘기가 뭐냐면 우리도 나토식으로 가야 되지 않겠느냐. 그럼 나토식이 뭐냐? 방위비의 개념 자체를 넓히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해상보안청의 예산을 거기다 집어넣고 네. 그다음에 우주 사이버 R&D도 거기다 집어넣고 지금은 민간이 보유하고 있는 뭐 도로나 항만 이런 것들에 대한 정비 비용을 전부 다 넓은 의미에서 방위비로 잡겠다. 근데 그렇게 잡으면 5%까지도 늘릴 수가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지금 그 안이 굉장히 유력하고 아마도 그렇게 하지 않으면은 순수한 의미에서 방위비를 그렇게 늘리기는 어려운 상황입니다. 그렇게 되면 사실 지금 일본의 방산 업체들에게 쏟아지고 있는 국가적 지원이라고 해야 되나? 이런 거는 어느 정도 좀 한계가 있을 네네, 수밖에 없는 한계가 상황이다.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만약에 뭐 북한이라면 네. 모든 거를 쫄라매서라도 뭐 핵 개발에 집중 몰빵을 할 수 있겠지만 일본은 뭐 민주주의 국가잖아요. 그쵸, 네. 국민들의 여론이나 선거를 신경 쓰지 않을 수가 없거든요. 무턱대고 방위비 증액을 위해서 뭐 증세를 한다든지 국채를 찍는다든지 하는 것들은 생각보다 허들이 높습니다. 일본이 그 헌법 개헌이라는 게 일본 국민들 사이에 굉장히 허들이 높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1948년에 헌법이 만들어져서 지금까지 한 9번 정도 바뀌었습니다만 일본은 1947년에 만들어진 헌법이 지금 78년 지났는데 아직까지 한 번도 안 바뀌었어요. 그러니까 헌법을 개헌한다, 바꾼다 이런 거에 대한 어떤 거부감, 심리적 장벽이 굉장히 높은데 자위대 명기라고 했을 때도 이 디테일하게 들어가면 사실은 잘 자란 그런 장벽들이 좀 많이 있습니다. 헌법 구조의 1항과 2항이 있습니다. 1항이 이제 부전의 맹세, 전쟁을 일으키지 않겠다 이거고 2항이 전력을 보유하지 않고 교정권도 부인하는 이건데 자민당안은 이겁니다. 1항과 2항을 그대로 놔두고 구조의 2라는 거를 따로 만들어서 거기에 이제 자위대의 존재를 명기하는 방식인데 열린여당의 일본 유신회 같은 경우에는 그러면 안 된다. 구조 2항 자체를 삭제하고 거기에 국방군이라는 이름으로 집어넣어야 된다. 이런 입장이에요. 그래서 사실은 이제 열린여당 내에서도 조금 이 차이가 있고 그다음에
중의원의 3분의 2가 넘고 참의원의 3분의 2가 찬성을 하고 그다음에 국민투표에서 과반을 넘어야 되는데 전체적으로 개헌하는 거에 있어서는 찬성이 지금 높아요. 그럼 바꿔야 된다. 그런데 디테일하게 들어가서 예컨대 지금 당장 바꾸는 게 좋습니까? 시간을 두고 천천히 생각하는 게 좋습니까? 그러면 시간을 두고 천천히 생각하는 게 훨씬 높아요. 60% 이상. 우리가 평화헌법이라고 이야기하는 이유가 그 구조 때문에 그런 건데 네. 구조를 없애야 됩니까? 그대로 놔둬야 됩니까? 라고 물어보면 놔둬야 된다는 게 또 훨씬 높습니다. 아. 그러니까 개헌은 해야 되는데 그러니까 총론에서는 찬성. 근데 강론에 들어가면 좀 미묘하게 달라지는 여론. 이런 것들을 생각하면 제 생각에는 이거를 급하게 밀어붙여서 과연 승산이 있느냐 쉽진 않을 것 같거든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카이치 총리가 한쪽에서는 단계적 개헌을 얘기하고 한쪽에서는 또 속도를 올리겠다 이런 것들을 자꾸 이야기하는 이유가 뭐냐 생각해 보면 지금 바뀐 안보 환경에서 국민들의 어떤 여론 지형을 좀 파악하려는 말하자면 이제 권투를 치면 잽을 좀 이렇게 넣어보는 거죠. 그래서 반응이 어떤가 부정적인 반응이 크면은 뭐 단계적으로 좀 키를 좀 낮출 수도 있는 거고 지금 바뀐 어떤 안보 환경 속에서 국민들이 굉장히 그 안보 불안을 느끼고 이런 것들이 크다면은 조금 더 속도를 올려서 밀어붙일 수도 있는 거고 그래서 조금 뭐 좀 속된 말로 간보기 어떤 그런 포석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요. 사실 내용은 이미 다 바뀐 겁니다. 형식 측면에서 껍데기가 남은 건데 이제 내용은 바뀌었는데 형식이 안 바뀌어 있으면 계속 우회로를 찾아야 되잖아요. 네. 해석을 바꿔야 되고 뭔가 그게 이제 스스로도 좀 네. 보통 국가라고 얘기하기 어렵다. 일본도. 그렇다 보니까 이제 형식도 좀 바꾸자라는 건데 사실은 내용은 이미 바뀌었고 형식이 남았다는 거를 생각을 하면 이게 의미가 있느냐라는 생각이 들고 지금처럼 중일 갈등 상황이 이어지는 그래서 긴장감이 계속 올라가고 일본 내에서 반중 정서가 계속 올라가는 그런 상태에서는 굉장히 실존적 위협이라고 느끼거든요. 일본 사람들은. 그렇기 때문에 그러면 형식도 생각보다는 손쉽게 바뀌어질 그런 이제 환경이 조성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요.